식모딸 주제에 여기가 어디라고 올라와? 당장 안 내려가? 수조 원짜리 계약이 무너지기 직전 재벌가 거실에 나타난 건 이 집 가정부의 딸 샛별이었습니다. 영국에서 온 투자자는 이미 일어선 뒤였고 미국 명문대를 나온 아들과 며느리는 예스, 오케이만 되풀이하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걸 본 회장님은 혈압이 치솟아 쓰러지기 직전이었죠. 식모딸이 공부는 무슨 공부야? 설거지나 똑바로 해? 매일같이 그런 소리를 들어온 아이가 제가 통역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유학파 며느리는 어이없다는 듯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입에서 완벽한 영어가 터져나온 순간 떠나려던 투자자가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후 이 소녀는 수백억 재벌 회장의 운명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도 봄날 인생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서울 한복판 높은 담장 너머로 하늘조차 가려질 만큼 거대한 저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집을 성이라고 불렀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자기네가 왕족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성 안에는 왕족만 사는 게 아니었죠. 지하 창고 한쪽 보일러 배관이 지나가는 구석진 방에 13살 소녀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서샛별. 이 집 가정부의 외동딸이었어요. 그날도 2층 민준의 방에서는 고함이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아, 짜증나. 이딴 걸 왜 해야 하는 건데. 재벌가의 유일한 손자 민준이 책상 위에 영어 원서를 집어들더니 그대로 방 한쪽 쓰레기통을 향해 내던졌어요. 두꺼운 하드커버가 플라스틱 통 안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고 곧이어 수십만 원짜리 최신형 태블릿까지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화면에는 아직 풀다 만 문제들이 빼곡하게 떠 있었죠. 과외 선생은 난감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1시간에 50만 원을 받는 최고급 강사였지만 재벌가 도련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민주는 의자를 뒤로 밀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선생님도 솔직히 내가 머리 아프게 이런 공부 안 해도 아무 상관없잖아. 어차피 다 물려받을 건데. 과외 선생이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정리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민준도 게임기를 꺼내 들고 거실 쪽으로 사라졌고요. 텅 빈 방 안에는 쓰레기통 위로 삐죽 튀어나온 원서의 모서리만 쓸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때 복도 끝에서 걸레통을 끌고 오던 작은 그림자 하나가 열린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샛별이었어요. 소녀는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하고서야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갔죠. 쓰레기통 앞에 쪼그려 앉은 샛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구겨진 원서 표지 사이로 빽빽한 영문이 보였고 태블릿 화면에는 경제학 기초 문제들이 아직 살아 있었어요. 샛별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책등을 잡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등 뒤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떨어졌어요. 게임기 충전기를 가지러 되돌아온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이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본 민준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어요. 야, 식모딸. 너 왜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민준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실내화를 신은 발로 쓰레기통 가장자리를 잡고 있던 샛별의 손등을 그대로 밟아 눌렀어요. 이거 버린 거 아니야? 민준은 발을 치우지 않은 채 킥킥 웃으며 내려다봤습니다. 너 글자나 읽을 줄 알아? 식모딸이면 주방에나 있지. 왜 남의 쓰레기통을 뒤져? 샛별이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민주는 흥미를 잃었는지 충전기를 낚아채 들고 휘파람을 불며 나가버렸습니다. 샛별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바닥에는 민준이 과외 도중 짜증을 내며 찢어버린 영어 숙제 프린트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샛별은 일어서서 걸레를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아 나가는데 찢긴 프린트의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준이 빈칸에 끼적여 놓은 답이 보였어요. 릴레이션십이라고 적혀 있었죠. 샛별의 손이 멈췄습니다. 소녀는 아무도 듣지 않는 빈 방에서 걸레를 쥔 채 조용히 읊조렸어요. 도련님, 거긴 관계가 아니라 빚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문맥이 맞는데요. 라이어빌리티라고요. 그 순간 방박 복도에서 발걸음이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충전기를 꽂으러 다시 돌아오던 민준이 문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민준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과외 선생이 입고 간 교재를 가지러 함께 되돌아온 참이었죠. 과외 선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문제는 대학교 3학년 수준의 비즈니스 영어 지문이었고 민준에게는 1시간을 설명해도 이해를 못 시킨 부분이었거든요. 걸레를 쥔 13살 소녀가 정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에 과외 선생은 안경 너머로 샛별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열등감이었죠. 자기가 아무리 해도 못 푸는 문제를 식모딸이 걸레질을 하다가 맞춰버렸다는 사실이 민준의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어요. 야! 민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주먹을 불끈 쥐고 샛별을 향해 다가왔어요. 과외 선생이 황급히 민준을 말렸지만 민준의 고함은 이미 1층 주방까지 울려 퍼진 뒤였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온 사람은 샛별의 엄마였어요. 앞치마를 두른 채 헐레벌떡 달려온 엄마는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아니 파악할 필요도 없다는 듯이 민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련님 죄송합니다. 이 못난 것이 또 무슨 실례를 했나 봅니다. 제가 단단히 타이를 테니 한 번만 봐주십시오. 엄마의 이마가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거의 닿을 듯 숙여져 있었어요. 샛별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엄마가 습관처럼 무릎을 꿇는 그 뒷모습, 10년 넘게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구박을 받으며 굽어진 그 등이 샛별의 눈앞에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코방귀를 뀌며 방을 나갔고 과외 선생도 묘한 표정으로 뒤따라 나갔어요. 엄마는 무릎에서 일어나며 샛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샛별아, 엄마가 몇 번을 말했어. 도련님 방에는 청소할 때만 들어가라고. 괜히 눈에 띄면 안 된다고 했잖아. 엄마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샛별은 그 손을 가만히 잡고만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지하 창고방으로 돌아온 샛별은 보일러 배관 옆 좁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이라고 해봐야 택배 상자를 뒤집어 놓은 것에 불과했지만 그 위에는 민준이 버린 종이들을 이어붙여 만든 노트가 수십 건 쌓여 있었어요. 노트 맨 위에 오늘 새로 주워온 단어를 적었어요. 라이어빌리티, 빚, 부채, 책임.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샛별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어요. 분함도 아니었고요. 그건 아무도 꺾을 수 없는 조용하고도 깊은 다짐이었습니다. 엄마의 무릎이 이 집 바닥에 닿는 일은 오늘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내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가 더 이상 무릎 꿇는 일 없게 하겠다고. 보일러가 웅웅거리는 지하실 안에서 연필 끝이 종이를 긁는 소리만이 새벽녘까지 이어졌습니다. 며칠 뒤 아침 햇살이 저택 2층 안방에 비스듬히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비명 같은 목소리가 복도를 가르며 집안 전체를 뒤흔들었어요. 내 브로치, 내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없어졌어. 이탈리아에서 공수한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브로치. 며느리가 모임 때마다 달고 나가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은근슬쩍 자랑하던 그 보석이 화장대 위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며느리는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침대 밑까지 기어들어가 뒤졌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이미 범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러. 그 여자 당장 불러. 며느리가 말하는 그 여자는 하나밖에 없었죠. 이 집에서 10년 넘게 가정부로 일해왔던 사람. 샛별의 엄마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대리석 바닥 위에 샛별 엄마가 서 있었어요. 양손은 앞치마 끝을 비틀어 쥐고 있었고 고개는 이미 가슴 쪽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불려나왔지만 며느리의 표정만 보고도 자신에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팔짱을 낀 채 천천히 다가왔어요. 하이힐 굽이 대리석을 두드리는 소리가 텅 빈 거실에서 유독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 화장대 정리한 사람이 너밖에 없어. 안 그래? 예. 사모님, 어제 오후에 제가 먼지를 닦았습니다만. 그럼 맞네. 며느리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냥감을 몰아세우기 직전의 표정이었죠. 못 배운 것들은 손버릇이 나빠. 내가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그 말이 거실 공기를 갈랐습니다. 샛별 엄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반박의 말이 목구멍에서 올라오질 않았습니다. 사모님, 저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다고? 그럼 3천만 원짜리 브로치가 날개가 달려서 날아갔어? 며느리의 목소리가 한 톤 더 올라갔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던 다른 직원들이 고개를 내밀었다가 황급히 숨었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아들도 고개를 돌린 채 모른 척했어요. 아무도 샛별 엄마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가정부 편을 드는 건 자기 목에 칼을 대는 것과 다름없었으니까요. 샛별 엄마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어요. 입술이 하얗게 질려갔고 이마에는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10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이 집안 구석구석을 닦아왔어요. 손가락 마디가 갈라지고 무릎 연골이 닳아 비 오는 날이면 계단을 오르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둑이라는 겁니다. 가슴 안쪽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어요. 억울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억울함을 밖으로 꺼내는 법을 이 사람은 배운 적이 없었어요. 평생을 참고 삼키고 고개 숙이는 것만 배워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사모님, 제발. 저는 정말로 아니에요.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어지더니 샛별 엄마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을 뻔한 순간 며느리가 손가락을 들어 지하 쪽을 가리켰어요. 좋아. 아니라면서? 그럼 네 방을 열어. 지금 당장. 샛별 엄마의 얼굴에서 남아있던 핏기마저 사라졌습니다. 방을 열라는 게 아니었어요. 딸의 세계를 샛별이 아무에게도 보여준 적 없는 그 작은 우주를 열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며느리를 앞세우고 직원 2명이 지하 창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모두가 멈춰 섰어요. 보석은 없었습니다. 금도 은도 반짝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대신 그 좁은 방 안 가득 벽을 따라 바닥을 따라 보일러 배관 옆 택배 상자 책상 위까지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노트였어요. 민준이 찢어서 버린 프린트를 테이프로 이어 붙인 것, 쓰레기통에서 건져온 원서의 문장을 한 줄 한 줄 베껴 쓴 것, 과자 포장지 뒷면에 단어를 적어 놓은 것, 수천 장에 이르는 샛별의 공부 흔적이 그 방 전체를 메우고 있었습니다. 연필 끝이 닳아 손가락으로 잡기 어려울 만큼 짧아진 연필심들이
빈 통조림 캔 안에 꽂혀 있었고 지우개는 콩알만큼 남아 있었어요. 직원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방에는 도둑의 흔적이 아니라 아무도 몰래 피워 올린 한 아이의 간절함이 가득 차 있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깔린 노트 한 뭉치를 하이힐 굽으로 밟아 눌렀어요. 사각하고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지하실에 울렸습니다. 공부? 네가 공부를 해서 뭐하게? 우리 집 설거지할 때 영어로 숫자라도 세려고? 며느리는 콧바람을 불며 다른 노트 더미도 발끝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샛별이 밤새 연필을 쥐고 한 글자씩 써내려간 그 페이지들이 하이힐 굽 아래에서 구겨지고 있었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소란을 듣고 내려온 샛별이 방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자기 노트가 밟히고 있는 것을 보고도 소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며느리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브로치는 이 방에 없습니다. 뭐? 도련님 방 장난감 상자를 확인해 보세요. 로봇 피규어 3개가 들어있는 파란색 상자요. 며느리의 눈썹이 꿈틀했어요. 샛별은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어제 오후에 제가 복도를 닦고 있을 때 도련님이 사모님 방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손에 뭔가 반짝이는 걸 쥐고 계셨는데 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장난감 상자 쪽으로 가셨거든요. 도련님은 새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실 때 꼭 사모님 물건을 숨기시잖아요. 지난달 귀걸이 때도 그러셨고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어요. 직원 하나가 재빨리 2층으로 뛰어 올라갔고 잠시 뒤 파란색 장난감 상자 안에서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브로치가 나왔다는 보고가 내려왔습니다. 샛별의 추론이 정확했던 거예요. 직원들의 시선이 며느리에게로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사과를 하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씌웠으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쯤은 당연한 거잖아요. 하지만 며느리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미안함보다 더 큰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가정부 딸한테 틀렸다는 걸 온 집안 직원들 앞에서 증명당했다는 그 사실이 며느리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던 거죠. 며느리는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운 좋게 맞춘 거겠지. 어쨌든 관리 소홀은 네 엄마 책임이야. 이번 달 월급은 삭감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을 남기고 며느리는 하이힐을 또각거리며 계단을 올라갔어요. 지하실에는 밟힌 노트와 풀이 죽은 엄마와 그리고 주먹을 꽉 쥔 13살 소녀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샛별에게 다가왔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줄 뿐이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샛별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괜찮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샛별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엄마가 괜찮다고 말할 때가 가장 괜찮지 않은 순간이라는 것을 13살의 소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샛별은 바닥에 흩어진 노트를 한 장씩 주워 모으기 시작했어요. 하이힐 자국이 찍힌 페이지를 털어내고 찢어진 모서리를 가지런히 맞추면서요. 한 장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 한 장 한 장이 새벽마다 보일러 소리를 들으며 써내려간 자신의 시간이었으니까요. 노트를 다시 쌓아 올린 샛별은 맨 위에 놓인 페이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어젯밤 적어놓은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라이어빌리티, 빚, 부채, 책임. 소녀는 그 단어 옆에 새 단어를 하나 더 적었습니다. 디그너티, 존엄. 연필을 쥔 손등에는 아직 민준의 발자국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저택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웃음소리라고는 찾기 어려운 집이었지만
그때만큼은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워진 느낌이었어요. 원인은 2층 서재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며칠째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거든요. 식사도 거르고 전화를 받으면 목소리를 높이고 끊으면 한숨을 내쉬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10년 넘게 이 집에서 일해온 샛별 엄마조차 회장님이 저렇게 예민하신 건 처음이라고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였어요. 회장님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에너지 합병이라는 생각만 들어차 있었습니다. 한국과 영국의 에너지 기업을 합쳐서 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사업체를 만드는 것. 회장님이 오랜 시간 공들여온 수건 사업이었어요. 이번에 성사되면 회사의 규모가 2배로 커지지만 실패하면 그동안 쏟아부은 수천억 원이 통째로 물거품이 되는 거였습니다. 문제는 상대였어요. 영국에서 건너온 협상 파트너는 스미스 회장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투자 그룹의 수장으로 업계에서는 한 번 아니라고 하면 절대 돌아서지 않는 사람이라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계약서에 쉼표 하나, 단어 하나까지 따지는 사람이라 세계 어디를 가도 그와의 협상에서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도 들렸죠. 그런 상대와의 마지막 협상이 코앞으로 다가온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식당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장님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바라봤어요. 막바지 협상이 곧 시작된다. 스미스 쪽에서 직접 만나자고 했어. 통역과 협상 문제를 어떻게 할지 의논하려고 불렀다.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서류를 들여다보느라 눈밑이 거무스름하게 내려앉은 얼굴이었어요. 이 사업이 성공해야 한다는 무게가 70이 넘은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젓가락을 놓으며 가볍게 웃었어요. 아버지, 왜 그렇게 걱정하세요? 제가 미국에서 뭘 배우고 왔는데요. MBA까지 나왔잖아요. 통역이고 뭐고 제가 직접 다 처리하죠.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고개를 살짝 젖히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요. 맞아요, 아버님. 저도 미국에서 4년을 살았는데 영어 때문에 외부 사람을 부를 필요가 있겠어요? 괜히 남 좋은 일 시키지 마시고 가족끼리 해결해요. 회장님의 눈에 잠깐 망설임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미국 명문 대학원을 나왔고 며느리는 영문학 학사에 미국 생활 4년 경력. 서류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는 스펙이었으니까요. 그래, 너희가 해라. 내 자식들이 이 정도도 못하면 그동안 유학비가 아깝지. 회장님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식들의 화려한 졸업장을 떠올리며 조금은 마음이 놓이는 듯 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 믿음이 화근이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예비 미팅이라며 혼자 나섰다가 큰일을 저질렀어요. 합병 계약 전에 먼저 접근해온 중간 브로커가 있었는데 아들은 그 사람이 스미스 회장 측 관계자인 줄 알고 수백억 원 규모의 예비 계약서에 사인을 하려 한 겁니다. 다행히 회사 법무팀이 직전에 막아냈지만 하마터면 사기꾼에게 수백억을 통째로 넘길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서재의 문이 쾅 닫혔습니다. 회장님의 고함이 문 너머로 새어나왔어요. 이게 명문대를 나온 놈이 할 짓이냐? 계약서도 제대로 못 읽으면서 사인을 하려고 해? 아들이 무어라 변명하는 소리가 낮게 깔렸지만 회장님의 분노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며느리도 서재 앞에서 서성이다가 남편이 풀이 죽어 나오자 얼른 팔을 잡아 끌며 사라졌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도 당혹스러움이 번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건 불안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능하다는 게 시아버지 눈에 찍히면 자기 자리도 흔들리니까요. 집안 전체에 무거운 침묵이 깔렸어요.
주방에서 저녁 설거지를 하고 있던 샛별 엄마는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행주를 짜며 옆에 있는 샛별에게 나직하게 말했어요. 회장님이 요즘 신경이 많이 쓰이시나 봐. 그래도 주인분들이 다 똑똑하시니까 잘 되겠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걱정할 일은 아니야. 엄마의 말투에는 의심이라고는 한 톨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집에서 일하며 주인 나리들은 다 잘 아시는 분들이라고 믿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게 엄마의 세계였어요. 자기는 모르는 게 당연하고 저 위의 사람들은 아는 게 당연한 세상. 의심하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옆에서 그릇을 닦고 있던 샛별의 표정은 전혀 달랐어요. 소녀의 귀는 주방 너머 복도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랬어요. 복도를 닦을 때, 차를 내갈 때, 거실 구석에서 조용히 일할 때마다 귀에 들어오는 그들의 대화는 샛별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남편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지금도 들렸어요. 여보, 스미스 회장이 직접 온다잖아. 영국 사람이라며? 나 미국 영어밖에 모르는데 영국 영어는 발음이 다르잖아. 어떻게? 조용히 해. 아버지한테 들리면 어쩌려고. 그냥 내가 다 하면 되지. 당신 지난번에 브로커한테 속았잖아. 이번에도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건 그 사람이 사기를 친 거지.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지만 그 대화 속에 담긴 건 자신감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샛별은 행주를 짜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소녀의 이마에 옅은 주름이 잡혔습니다. 저 사람들은 지금 허세로 무장한 채 벼랑 끝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는 걸 13살의 아이가 알아채고 있었어요. 샛별은 그릇을 내려놓으며 엄마를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이번에 오시는 손님이 누구야? 글쎄, 잘은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아주 큰 어른이 오시나 봐. 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 엄마는 그 이상 알지 못했어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부터 샛별은 창고방에서 조금 다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민준이 벌인 교재와 원서를 따라가는 독학이었지만 이제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경제 잡지들을 틈틈이 읽기 시작한 거예요. 회장님이 읽다 만 채 펼쳐놓은 영문 투자 보고서가 거실에 놓여 있을 때면 청소를 하는 척하며 한 줄이라도 더 눈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왔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각 전화벨이 울리더니 직원 하나가 허둥지둥 2층 서재로 뛰어 올라갔어요. 잠시 뒤 서재 문이 벌컥 열렸고 회장님이 잠옷 차림으로 복도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사색이었어요. 뭐라고? 스미스 회장이 지금 온다고? 그랬습니다. 스미스 회장 일행이 일정을 앞당겨 오늘 밤 자택을 방문하겠다는 급보가 날아든 거예요. 예정에 없던 기습 방문이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회장님이 아들방 문을 두드렸고 아들은 잠이 덜 깬 얼굴로 비틀거리며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화장도 안 된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침대에서 일어나며 옷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거실 조명을 올리고 응접 세트를 정리하고 급하게 차와 다과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폭풍우가 유리창을 때리고 저택 안에서는 사람들이 허둥대고 있었어요. 그 소란 속에서 지하실 창고 방의 불빛만이 고요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샛별은 보일러 소리를 들으며 택배 상자 책상 위에 노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소녀가 적어놓은 오늘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니고시에이션, 협상. 창밖으로 번개가 한 줄기 내리쳤고 저택 전체가 하얗게 빛났다가 다시 어둠에 잠겼습니다. 폭풍우의 밤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거실은 순식간에 전쟁터가 됐습니다. 직원들이 소파 쿠션을 바꾸고 유리잔을 닦고 카페 뒤에 먼지를 털어내는 사이로 회장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훑고 지나갔어요. 응접실 테이블 위에 계약 서류 다 준비해 놓고 영문 브리핑 자료도 꺼내. 빨리. 70이 넘은 노인이 잠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직접 지휘하는 모습에서 이 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년을 공들인 사업이 오늘 밤 판가름 날 수도 있다는 무게가 가운 소매 아래로 떨리는 손가락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협상의 주역을 맡겠다고 나섰던 두 사람은 각자의 방 안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방이 먼저였어요. 며느리는 옷장에서 가장 비싼 원피스를 꺼내 입으며 전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기 모습을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달고 머리를 올리고 입술에 색을 입히면서 마치 갑옷을 하나씩 걸치듯 치장했습니다. 화려하게 꾸밀수록 마음이 단단해질 거라 믿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울 앞에서 영어 인사를 연습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갑옷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Nice to meet you, Mr. Smith. We are so happy to. 혀가 꼬였습니다. To have this opportunity가 입 밖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며느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미국에서 4년을 살았다고는 하지만 그 4년 동안 며느리가 영어를 쓴 곳은 백화점 계산대와 브런치 카페가 전부였거든요. How much is this? What can I get a refund? 사이에서 완성된 영어 실력으로 수조 원짜리 에너지 합병 계약을 논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며느리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인정하는 순간 지난 몇 년간 이 집에서 나 실력 있는 유학파야라며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요. 며느리에게 유학파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학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재벌가에서 자신이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그게 허상이라는 걸 들키면 자기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였죠. 며느리는 거울 속에 자기 얼굴을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깨물며 중얼거렸어요. 괜찮아. 분위기만 잡으면 돼. 어차피 세부 내용은 남편이 하겠지. 남편에게 떠넘기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남편의 방 사정은 더 심각했어요. 아들은 서재에서 노트북을 펼쳐놓고 합병 관련 영문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아니, 읽으려고 시도하고 있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화면 속의 영문이 눈에 들어오질 않았어요. 법률 용어와 금융 전문 표현들이 뒤섞인 계약서는 미국 명문대 MBA 출신인 아들에게도 외계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실 아들이 미국에서 보낸 시간의 대부분은 강의실이 아니라 골프장과 파티장이었어요. 시험은 과외 교사가 대신 준비해줬고 리포트는 전문 업체에 맡겼으며 졸업장은 그 모든 것의 결과가 아니라 등록금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래도 졸업장에는 대학 이름이 금박으로 찍혀 있었으니 아버지 앞에서 가슴을 펴는 데는 충분했어요. 지금까지는요. 아들은 노트북 화면을 내려다보다 뒷목을 잡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머릿속으로는 며칠 전 브로커에게 속을 뻔했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호통을 맞던 그 순간의 수치심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도 가슴팍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아들은 자기 자신이 무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인정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에요. 이 집에서 회장의 아들로 태어나 한 번도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는 못한다는 고백은 곧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와 같은 뜻이었으니까요. 아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김비서, 너 영어 좀 되지?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서 나 좀 도와줘. 스미스 회장이 말하는 거 옆에서 슬쩍 메모해줘. 전화 너머로 비서의 당혹스러운 침묵이 흘렀어요. 비서도 토익 점수 정도는 있었지만 영국인 투자 전문가와의 실시간 협상을 보조할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아들은 비서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 사이 주방에서는 샛별이 엄마와 함께 손님 맞이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찻잔을 데우고 다과를 접시에 담고 은쟁반을 닦는 엄마 옆에서 샛별은 묵묵히 일을 도왔어요. 하지만 소녀의 눈은 주방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거실 응접 테이블 위에 펼쳐진 영문 잡지가 보였어요. 회장님이 꺼내놓은 영국 경제 전문지였는데 스미스 회장의 투자 철학을 다룬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샛별은 찻잔을 나르는 척하며 거실 구석을 지나갔어요. 테이블 옆에 잠시 멈춰 잡지에 펼쳐진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눈이 빠르게 움직였어요. 스미스 회장은 원칙을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보다 사람의 진정성을 본다는 인터뷰 내용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영국식 영어 특유의 표현들, 미국 영어와는 다른 어법과 뉘앙스에 대한 설명도 기사 한쪽에 실려 있었습니다. 샛별의 입술이 소리 없이 움직였어요. 영국식 인사 표현을 머릿속으로 되뇌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벌인 원서 중에 영국 출판사에서 나온 것들이 몇 건 있었는데 그때 익혀둔 표현들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소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잡지를 훑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하이힐 소리가 다가왔어요. 어머, 이게 뭐야? 며느리였습니다. 급하게 치장을 끝내고 거실로 내려온 며느리의 얼굴에는 화장 아래로 불안이 얼비쳤어요. 입술색은 완벽했지만 눈 밑에는 화장으로도 가리지 못한 초조함이 번져 있었죠. 그런데 거실 한쪽에서 가정부의 딸이 잡지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며느리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며느리의 안에서 무언가가 확 치밀었어요. 그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어요. 자기도 감당이 안 되는 밤에 자기보다 더 어린애가 자기가 읽지도 못하는 영문 잡지 앞에 서 있다는 장면이 며느리의 가장 아픈 곳을 건드린 거였죠. 자신이 가짜라는 사실을 이 어린 것한테마저 들킬 것 같은 두려움. 며느리는 그 두려움을 분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이 무너지지 않았으니까요. 애가 왜 자꾸 여기서 얼짱거려. 안 그래도 머리 아픈데 당장 눈앞에서 치워.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를 울렸어요. 찻잔을 나르던 직원들이 움찔했고 소파 쪽에서 서류를 넘기던 아들도 고개를 들었다가 이내 모른 척 시선을 내렸습니다. 샛별은 잡지에서 손을 떼며 한 발 물러섰어요. 고개를 숙였지만 소녀의 눈동자만은 며느리의 얼굴을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엔 원망 같은 것은 없었어요. 대신 어떤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죠. 저 사람이 소리를 지를수록 이 집이 얼마나 위험한 밤을 앞두고 있는지가 더 또렷하게 보였으니까요. 주방에서 소리를 들은 샛별 엄마가 달려왔습니다. 앞치마를 만지작거리며 며느리에게 허리를 굽혔어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데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엄마는 샛별의 팔을 잡아 주방 뒤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 창고방 앞에 서자 엄마가 몸을 숙여 딸의 양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며느리에게 혼나서가 아니었어요. 오늘 밤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건지 정확히는 몰라도 위층의 공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10년 넘게 이 집에서 살아온 감각으로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위험한 공기 속에 자기 딸이 노출되는 게 세상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엄마는 샛별의 눈을 들여다보며 나직하게 하지만 간절하게 말했어요. 샛별아, 오늘 정말 무서운 손님들이 오시나 봐. 위에서 무슨 소리가 나도 절대 거실로 나오면 안 된다. 알았지? 샛별은 엄마의 얼굴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어요. 응, 엄마. 알았어. 샛별은 고분고분 대답하며 창고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엄마의 발걸음이 계단을 올라가는 소리가 멀어졌어요. 샛별은 문에 등을 기대고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택배 상자 책상 앞에 앉았어요. 노트를 펼치고 아까 잡지에서 읽은 영국식 표현들을 기억나는 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배관이 웅웅거렸고 머리 위 천장에서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가 먼 천둥처럼 울려왔어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멈췄습니다. 비에 젖은 밤 공기가 저택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그 공기를 가르며 검은 코트를 걸친 장신의 남자가 들어섰어요. 은발을 단정하게 넘긴 얼굴, 안경 너머로 빛나는 눈동자. 걸음 하나하나에 무게가 실려 있었고 입꼬리는 미소도 아니고 불쾌도 아닌 어떤 판단을 내리기 직전의 표정으로 굳어 있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이었어요. 그 뒤로 수행원 3명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모두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비에 젖은 구두를 현관 매트에 가볍게 문지르며 거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현관에서 거실까지의 짧은 거리를 걸어오는 동안 스미스 회장의 눈은 이미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훑고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 바닥의 대리석, 소파의 질감. 그 눈은 화려함을 보는 게 아니라 이 집안 사람들의 수준을 가늠하고 있었어요. 회장님이 가운 위에 급히 양복 상의를 걸치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악수를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래도 70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사람답게 표정만큼은 단단히 다잡고 있었어요. 어서 오십시오, 스미스 회장. 이렇게 먼 걸음을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통역을 맡은 아들이 옆에서 아버지의 인사를 영어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첫 문장부터 발음이 흔들렸어요. 긴장 탓이었을 겁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반톤 높아져 있었고 문장 끝이 올라가며 마치 질문처럼 들렸죠. 스미스 회장은 악수를 받으며 아들의 얼굴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스미스 회장이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계약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으며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행원이 시계를 확인했어요. 스미스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였지만 한국의 거실에 앉아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아듣지 못했어요. 단 그 어조만으로도 이것이 예의상하는 인사가 아니라는 건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렷하고 빠르고 한치의 여유도 없는 목소리였으니까요. 스미스 회장이 한 말은 이런 뜻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0분을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제시한 조건에 명확한 답변을 주지 못하면 이 계약은 오늘 밤으로 종료됩니다. 10분. 수조원짜리 수건 사업의 운명이 단 10분에 달린 거였어요. 회장님이 아들을 돌아봤습니다. 어서 대응해라라는 눈빛이었어요. 아들은 마른 침을 삼키며 등을 고추 세웠습니다. 여기서 물러서면 아버지의 신뢰를 영원히 잃는다는 걸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억지로 다잡으며 영어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미스 회장이 본격적으로 말하기 시작하자 아들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가기 시작했어요. 스미스 회장의 영어는 아들이 미국에서 들어온 영어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국 상류층 특유의 억양에
금융 전문 용어와 법률 표현이 물 흐르듯 쏟아져 나왔어요. 한 문장 안에 3개의 조건절이 겹치고 숫자와 조항 번호가 동시에 언급됐습니다. 마치 기관총처럼 빠르고 정확한 영어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아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어 하나하나는 알아듣겠는데 그것들이 합쳐지면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거였어요. 마치 글자는 보이는데 문장은 읽히지 않는 것처럼. 골프장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레츠 그래브 어드링크 하던 그 입이 지금은 돌멩이를 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스? 아들이 대답했어요. 스미스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말은 이 합병에서 귀사가 기술 특허권을 양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이었거든요. 회사의 핵심 기술을 넘기겠다고 예스라고 답한 셈이었습니다. 오케이. 아들이 또 말했어요. 스미스 회장이 다음 조건을 제시할 때도 그 다음 질문을 던질 때도 아들의 입에서는 예스와 오케이만 반복됐습니다. 등줄기가 축축하게 젖어갔고 셔츠 칼라 안쪽으로 식은 땀이 흘러내렸어요. 회장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 답하는지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도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와 상대방의 점점 굳어지는 표정만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70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겪어온 협상 테이블의 공기. 지금 이 공기는 지고 있는 쪽에서 나는 냄새였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나섰어요. 남편이 무너지는 걸 더는 보고 있을 수 없었던 거죠.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나며 자신이 준비한 미소를 얼굴에 올렸습니다. 미국에서 갈고 닦은 사교 파티에서 통하던 그 미소. 거기에 영어 한마디를 얹었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영어는 스미스 회장의 귀에 도달하기도 전에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문법이 엉켜 있었고 발음은 미국식과 한국식이 뒤섞여 알아듣기 어려웠으며 무엇보다 비즈니스 협상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며느리의 머릿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스미스 회장의 표정이 돌처럼 변했습니다. 수행원들끼리 눈을 마주쳤어요. 그 시선에는 시간 낭비라는 2 단어가 쓰여 있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천천히 안경을 벗었어요. 렌즈를 한번 닫고 다시 쓴 뒤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접어 서류 가방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한 장. 그 소리가 거실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또렷하게 천천히. 이 자리에 모든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회사는 대화할 가치가 없습니다. 수준 미달이에요. 통역이 필요 없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의 수행원 중 하나가 한국어로 그 말을 옮겼고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스미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집어드는 그 동작 하나하나가 최후 통첩이었어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어요. 이 합병을 위해 쏟아부은 시간, 수천억 원의 투자금, 수백 명의 직원들의 생계, 그 모든 것이 지금 자기 자식들의 텅 빈 영어 실력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회장님의 왼쪽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손이 소파 팔걸이를 움켜쥐었고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며 몸이 옆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달려들어 회장님을 부축했어요. 하지만 아들의 손은 아버지의 몸을 잡으면서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쓰러뜨린 게 자기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평생 아버지의 돈으로 살아왔으면서 정작 아버지가 필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며느리가 현관 쪽으로 뛰어갔어요. 스미스 회장의 코트 소매를 잡으며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플리즈, 플리즈, 원 무어 찬스.
플리즈. 명문대 졸업장도, 유학파 타이틀도, 다이아몬드 귀걸이도 이 순간에는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으로 자기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사실과 마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스미스 회장을 놓치면 시아버지의 분노가, 이 집에서의 자신의 자리가, 모든 것이 끝이었으니까요. 스미스 회장은 며느리의 손을 조용히 뿌리쳤습니다. 불쾌함을 넘어 안타까움에 가까운 표정이었어요. 코트 단추를 채우며 현관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샛별은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절대 거실로 나오면 안 된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어깨를 잡으며 간절하게 부탁하던 엄마의 눈. 젖은 눈과 소녀. 하지만 샛별의 머릿속에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마다 일어나 이 집을 닦아온 엄마. 무릎이 아파도 계단을 오르고 억울해도 고개를 숙이고 도둑 누명을 써도 참아온 엄마. 그 엄마가 이 집이 망해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어요. 이 지하실이 누추해도 이곳이 엄마와 자신이 함께 잠드는 유일한 지붕이었으니까요. 스미스 회장이 떠나면 회사가 위험해지고 회사가 흔들리면 집안에서는 가장 먼저 잘리는 게 가정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샛별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약속을 깨는 건 무서웠어요. 엄마가 실망할까봐,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하지만 지금 이 문 뒤에 숨어서 엄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걸 가만히 듣고만 있는 것은 샛별에게는 약속을 깨는 것보다 더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녀가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칸. 샛별이 거실 입구에 나타났습니다. 소파에 기댄 채 숨을 고르는 회장님, 얼굴이 하얗게 질린 아들, 현관에서 울먹이는 며느리, 코트 단추를 채우고 돌아서는 스미스 회장. 그 모든 풍경 한가운데로 13살 소녀가 걸어 들어왔어요. 맨발에 낡은 면 잠옷을 입고 손등에는 아직 연필 자국이 묻어 있는 채로 거실의 모든 시선이 소녀에게로 쏠렸습니다. 며느리가 현관 쪽에서 돌아보다 샛별을 발견하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들도 직원들도 모두가 이 상황에서 가정부의 딸이 왜 거실에 서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하지만 샛별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등을 곧게 폈습니다. 보일러실에서 올라온 13살이 수조원의 무게가 내려앉은 거실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현관 쪽으로 돌아서던 스미스 회장의 수행원도, 소파에서 아버지를 부축하던 아들도, 눈물이 번진 얼굴로 현관에 서 있던 며느리도, 모두의 시선이 거실 입구에 나타난 작은 그림자 위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가장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가장 당당한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며느리가 가장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정신을 차렸다기보다는 공포에 가까운 반사 반응이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가정부의 딸이 나타났다는 건 며느리에게는 치명적인 장면이었으니까요. 외국 투자자 앞에서 식모딸이 거실을 돌아다니고 있다면 이 집안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만천하에 보여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샛별을 향해 성큼 다가왔어요. 눈이 부릅떠져 있었고 목소리는 쉰 울음 위에 겨우 올려놓은 분노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너 여기가 어디라고 나와? 당장 밑으로 안 내려가. 며느리의 손이 샛별의 팔을 잡으려 뻗었어요. 하지만 샛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반 발짝도 물러서지 않은 채 며느리의 손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그리고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관 쪽에서 코트 단추를 채우고 있던 스미스 회장을 향해.
소녀의 입이 열렸어요. Excuse me, Mr. Smith. 거실이 멈췄습니다. 그건 한국식 영어가 아니었어요. 미국식도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부드럽고 한 음절 한 음절의 품격이 실린 영국식 영어였어요. 마치 런던의 오래된 서재에서 자라난 사람처럼 발음의 끝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정통 영국 상류층의 억양이었습니다. I understand you've had a deeply frustrating evening, and I sincerely apologize for the confusion. But if you could spare just a few more minutes, I believe we can have the conversation you actually came here for. 쉽게 풀어 말하면 이런 뜻이었어요. 오늘 밤 많이 답답하셨을 거라는 거 알고 있고 혼란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몇 분만 더 시간을 주신다면 회장님이 진짜 원하셨던 대화를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스미스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코트 단추 위에 올려져 있던 손가락이 꿈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발 아래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여 소녀를 향했어요. 안경 너머로 샛별을 바라보는 스미스 회장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불쾌도 분노도 아닌 예상치 못한 것을 만났을 때의 놀라움. 수십 년간 세계 각국의 협상 테이블에 앉아온 사람이 지금 13살짜리 소녀의 영어 한마디에 발걸음을 멈춘 거였어요. 스미스 회장이 안경을 살짝 내리며 샛별을 들여다봤습니다. 영어로 물었어요. 너는 누구지? 샛별이 대답했습니다. 역시 영어로. 또렷하게. 이 댁에서 일하시는 분의 딸입니다. 스미스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일하시는 분의 딸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인상적이었던 모양입니다. 비굴하지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으면서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태도, 그것도 완벽한 영국식 표현으로. 스미스 회장은 잠시 샛별을 바라보더니 코트 단추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소파 쪽으로 걸어갔어요. 다시 앉은 겁니다.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어요. 직원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고, 아들은 아버지를 부축한 채 입을 벌린 채로 샛별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며느리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울면서 매달려도 돌아서던 스미스 회장이 가정부의 딸이 영어 2마디를 하자 다시 앉았다는 사실을.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뭔가가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자존심이었는지 현실 인식이었는지 아니면 그 두 가지 모두였는지. 다리에 힘이 풀린 며느리는 현관 기둥에 등을 기댄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샛별이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소녀의 눈에는 승리감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분노도 없었어요. 다만 이 순간을 넘기지 않으면 엄마가 위험해진다는 절박함,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을 뿐이에요. 샛별이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스미스 회장의 맞은편에 섰습니다. 30살도 40살도 아닌 13살의 소녀가 유럽 최대 투자 그룹의 수장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등을 곧게 폈어요. 스미스 회장이 팔짱을 끼며 샛별을 바라봤습니다. 첫마디는 인상적이었지만 그것만으로 이 자리를 허락한 건 아니었거든요. 스미스 회장이 영어로 질문을 던졌어요. 의도적으로 속도를 높이고 전문 용어를 섞었습니다. 오늘 밤 내가 가져온 제안의 핵심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면 30초 안에 요약해봐. 거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샛별은 눈을 한번 깜빡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영어가 흘러나왔어요.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속도로. 스미스 회장이 가져온 제안의 골격을 소녀는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에너지 합병의 투자 비율, 양측 지분 구조, 기술 이전의 범위. 민준이 벌인 원서들 속에서
회장님이 거실에 펼쳐놓은 잡지들 속에서 보일러실의 불빛 아래서 밤마다 외우고 또 외웠던 그 단어들이 지금 이 거실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하지만 샛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스미스 회장의 눈을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단순히 그가 한 말을 되풀이한 게 아니라 그가 하지 않은 말을 꺼내기 시작한 겁니다. 회장님께서 이 시간에 직접 오신 건 단순히 계약 조건을 확인하려는 게 아니시잖아요. 진짜 보고 싶으셨던 건 이 회사가 미래를 함께할 만한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의 진심이었을 거예요. 영어로 대답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언어가 아니라 통찰이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의 표정이 변했어요. 놀라움이 지나간 자리에 흥미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수십 년간 수백 명의 사업가를 만나왔지만 자기의 속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읽어낸 사람은 손에 꼽았거든요. 그런데 그걸 해낸 게 13살이라니. 스미스 회장이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다리를 꼬았어요. 방금 전까지 떠나려던 사람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대화를 시작하려는 사람의 자세였어요. 좋아, 계속해봐. 샛별이 고개를 살짝 숙여 예를 표한 뒤 회장님을 돌아봤습니다. 방금까지의 영어를 우리말로 옮겨야 했어요. 회장님은 소파에 기대앉은 채 거칠게 숨을 고르고 있었지만 눈만은 샛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샛별이 우리말로 말했어요. 회장님, 스미스 회장님께서 다시 앉으셨어요. 지금부터 제가 회장님 말씀을 영어로 전하고 스미스 회장님 말씀을 우리말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회장님의 눈이 떨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미국 명문대를 보내고 수억 원의 과외비를 쏟아붓고 최고의 스펙으로 무장시킨 아들과 며느리가 해내지 못한 일을 지하 창고방에 사는 가정부의 딸이 잠옷 차림의 맨발로 해내고 있다는 이 현실이 회장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샛별이 다시 스미스 회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대화가 시작됐어요. 소녀의 영어가 거실을 채웠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질문을 던지면 샛별이 회장님께 우리말로 옮기고 회장님이 대답하면 샛별이 영어로 전했어요. 그런데 샛별은 단순히 말을 옮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의 투박한 한마디를 스미스 회장이 가장 잘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 다듬어 전했고 스미스 회장의 복잡한 제안을 회장님이 단번에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어요.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양쪽의 마음을 읽고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소파 뒤에 서서 샛별의 입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기가 수년 동안 외국에서 얻지 못한 것을 저 아이가 쓰레기통에서 주운 책으로 이뤄냈다는 사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또 맴돌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경이로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입 밖으로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현관 기둥에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하이힐이 벗겨져 한쪽에 나뒹굴고 있었고 완벽하게 올렸던 머리카락이 한 올 풀려내리고 있었어요. 며느리의 눈은 샛별을 향해 있었지만 실은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 재생되고 있었거든요. 자기가 발로 밟았던 노트, 자기가 공부해서 뭐하게 라고 비웃었던 그 노트, 그 노트에 적혀있던 글자들이 지금 이 거실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주방 문 뒤에서 고개를 내밀고 복도 끝에서 발끝을 세우며 계단 난간 사이로 얼굴을 들이밀며 거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보고 있었어요. 13살짜리 소녀가
이 거대한 성을 떠받치고 있었습니다. 맨발로 대화가 이어질수록 거실의 공기가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스미스 회장은 샛별을 발음 좋은 아이 정도로 여기고 있었어요. 첫 마디가 인상적이었고 통역도 매끄러웠지만 어디까지나 13살이었으니까요. 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비즈니스의 깊은 물속까지 헤엄칠 수 있는 아이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험하기로 했어요. 스미스 회장이 수행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수행원이 서류 가방에서 새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빼곡한 영문 조항들이 인쇄된 보충 계약서였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그 문서를 손끝으로 톡톡 두드리며 샛별을 향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아까와 달랐습니다. 일부러 복잡하게 말했어요. 투자 금융에서만 쓰이는 전문 용어를 겹겹이 쌓아 올리고 한 문장 안에 조건과 예외와 단서를 동시에 넣었습니다. 영국 금융계에서 10년 넘게 일한 전문가도 한 번에 알아듣기 어려운 수준의 질문이었어요. 거실에 있던 아들이 저도 모르게 고개를 옆으로 돌렸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하는 말의 절반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어조만으로 짐작할 수 있었어요. 저건 대화가 아니라 시험이구나. 저 사람이 지금 13살짜리 아이를 시험하고 있구나. 아들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었다를 반복했어요. 자기한테는 단 한 번도 저런 기회를 주지 않았던 사람이 가정부 딸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고 있다는 사실이 저 어딘가 깊은 곳을 긁었습니다. 샛별은 스미스 회장의 질문을 끝까지 들었어요. 소녀의 눈이 잠깐 허공을 스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찰나에 샛별의 머릿속에서는 수천 장의 노트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보일러 소리를 들으며 새벽까지 읽었던 원서들, 민준이 찢어서 버린 프린트의 뒷면에 적어 놓았던 단어들, 과자 봉지 안쪽에 연필로 끼적였던 문장들, 그 모든 밤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샛별이 대답하기 시작했어요. 스미스 회장의 질문에 담긴 용어들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그냥 뜻을 아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각 용어가 실제 계약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맥락에서 쓰이는지까지 정확하게 짚어냈습니다. 거실에 있던 사람 중 그 내용을 이해한 사람은 스미스 회장과 그의 수행원들 뿐이었지만 샛별이 말하는 동안 스미스 회장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다는 건 누구나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샛별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소녀가 테이블 위에 보충 계약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방금 말씀하신 조항 중에 제가 알고 있는 판례가 하나 있어요. 영어였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2000년대 초반에 영국 고등법원에서 거의 같은 구조의 조항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때 법원은 그 조항이 한쪽에만 지나치게 유리하다는 이유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장님께서 지금 제시하고 계신 이 조건은 영국에서도 이미 힘을 잃은 약속인 셈이에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안경 너머로 샛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입을 다문 채 한참을. 수행원들도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방금 이 아이가 인용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인지, 그 내용이 정확한 것인지 그들의 눈빛이 묻고 있었어요. 스미스 회장이 수행원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행원이 노트북을 꺼내 빠르게 무언가를 검색했어요. 화면을 들여다보던 수행원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회장을 올려다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던 겁니다. 13살짜리가 인용한 영국 판례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했어요. 그 순간 스미스 회장에게서 이 밤 처음으로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박수가 거실에 울렸어요. 크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더니 한 발 다가와 샛별의 눈높이에 맞춰 허리를 숙였어요. 이 꼬마 아가씨는 진짜 백이로군. 영어였지만 스미스 회장이 고개를 돌려 아들과 며느리 쪽을 한번 바라본 뒤 덧붙인 말은 이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유학을 다녀왔다는 어른들보다 수천 배는 낫네. 수행원이 그 말을 한국어로 옮겼어요. 아들의 고개가 떨어졌습니다. 수천 배라는 말이 귓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수천 배. 자기가 10년 동안 수억 원을 쓰며 쌓아 올린 것들이 쓰레기통에서 주운 종이 앞에서 쪼그라들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아들은 처음으로 자기 인생에서 진짜로 공부한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고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벽 쪽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며느리는 바닥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풀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얼굴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분해서 부들거리는 건지 아마 며느리 본인도 지금 자기가 어떤 감정 속에 있는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유학파라는 갑옷이 완전히 벗겨졌다는 것. 그리고 그 갑옷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을 이 거실의 모든 사람이 보고 말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샛별에게는 박수를 받을 여유가 없었어요. 소녀의 눈이 테이블 위에 계약서를 훑고 있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의 시험에 답하면서 동시에 보충 계약서의 조항들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페이지를 넘기는 샛별의 눈동자가 어느 지점에서 멈췄습니다. 미간에 옅은 주름이 잡혔어요. 샛별이 회장님에게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말이었어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이 밤의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회장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소녀가 자신을 할아버지라고 부른 것이 귀에 걸렸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샛별의 표정이 방금 전과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스미스 회장과 대화할 때의 당당함 대신 깊은 걱정이 소녀의 얼굴 위에 드리워져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가져온 계약서에 함정이 있어요. 회장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함정이라니 무슨 소리냐? 샛별이 테이블 위에 보충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빼곡한 영문 조항들 사이 작은 글씨로 적혀 있는 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짚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이요. 겉으로 보면 양쪽이 똑같이 나눠 갖는 것처럼 써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달라요. 3년 뒤에 경영권 평가를 한다는 조건이 숨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할아버지. 샛별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회장님이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했어요. 지금은 같이 손잡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년 뒤에 이 조항대로 하면 스미스 회장 쪽에서 할아버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요.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 회사를 통째로 빼앗길 수 있는 나쁜 약속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독소조항이라고 해요. 회장님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뭐라고? 회장님이 벌떡 일어나려다 어지러운 듯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옆에 있던 아들이 아버지의 팔을 잡았지만 회장님은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지금 이 순간 아들의 손은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했으니까요. 회장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법무팀 당장 전화해. 직원이 황급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회사 법무팀장이 전화를 받았어요. 샛별이 짚어낸 조항 번호와 내용이 전달됐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거실은 숨이 막힐 듯 고요했어요. 스미스 회장은 팔짱을 낀 채 표정 변화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한 표정 아래로 미세한 긴장이 스치는 게 보였어요.
자기가 가져온 계약서의 깊은 곳에 숨겨놓은 조항을 이 13살짜리가 찾아냈다는 사실이 스미스 회장 자신에게도 예상 밖이었을 겁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법무팀장의 답이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의 안색이 하얘졌어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직원이 회장님에게로 다가와 나직하게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장님이 지금 즉시 그 조항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방금 확인한 결과 그 아이가 말한 내용이 정확하답니다. 거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회장님이 천천히 샛별을 돌아봤어요. 70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노인의 눈에 13살짜리 소녀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그 생각이 회장님의 머릿속을 관통했어요. 이 아이가 올라오지 않았으면 아들과 며느리는 예스, 오케이를 반복하며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을 겁니다. 3년 뒤 자기가 반평생을 바쳐 세운 회사가 남의 손에 넘어갈 뻔한 거였어요. 쓰레기통에서 주운 책으로 공부한 13살이 아니었으면 명문대를 나온 자기 자식들이 이 회사를 통째로 남에게 갖다 바칠 뻔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경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악의 바닥에는 지금까지 이 아이를 보지 못했던 자기 자신에 대한 뼈아픈 자각이 깔려 있었습니다. 샛별은 회장님의 시선을 받으며 조용히 서 있었어요. 의기양양한 표정은 없었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소녀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 이 집이 무너지면 엄마가 갈 곳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 단순하고도 간절한 마음 하나가 수조 원짜리 함정을 밝혀낸 거였습니다. 독소 조항이 발견된 뒤 거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맞은편에 앉은 13살 소녀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숨겨놓은 카드를 들킨 데 대한 당혹, 그것을 찾아낸 상대가 어른이 아닌 아이라는 데 대한 경의, 그리고 어쩌면 이 오랜 사업 인생에서 처음 느껴보는 종류의 존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스미스 회장이 안경을 다시 쓰며 입을 열었어요. 솔직하게 말하지. 저 조항은 우리 쪽에 유리하도록 설계한 거였어. 사업이란 게 원래 그런 거니까. 하지만 이렇게 정면으로 짚어낸 건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래로 처음이야. 스미스 회장이 수행원들을 돌아봤습니다. 수행원들의 표정이 묘했어요. 당혹스럽기도 하고 어딘가 민망하기도 한 얼굴이었죠. 스미스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자 수행원 하나가 노트북을 열어 문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소 조항이 삭제된 새로운 계약서가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그 뒤로 이어진 협상은 아까와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은 더 이상 시험하는 태도가 아니었어요. 샛별을 대등한 대화 상대로 인정한 뒤 진지하게 조건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샛별은 회장님의 의사를 영어로 전하되 단순히 옮기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 제안했어요. 회장님은 샛별이 우리말로 풀어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때로는 자기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샛별은 그것을 받아 영어로 다듬었고 스미스 회장은 턱을 괴며 듣다가 수긍하거나 역제안을 했어요. 그 사이를 13살의 소녀가 쉼없이 오갔습니다. 두 언어 사이를, 두 세계 사이를, 두 노인의 마음 사이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새벽의 기운이 창문 너머로 어렴풋이 번져올 무렵 스미스 회장이 펜을 들었습니다. 수정된 계약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하고 펜을 내려놓으며 회장님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계약이 성사된 겁니다. 회장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독소 조항이 제거된 공정한 계약으로.
회장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미스 회장의 손을 맞잡은 그 악수에는 10년의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그 무게를 지탱한 건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올라온 맨발의 소녀였다는 사실이 회장님의 가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지만 지금은 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현관을 향해 걸어가다 멈춰서서 샛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인이 무릎을 굽혀 소녀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유럽 최대 투자그룹의 수장이 낡은 잠옷을 입은 13살 앞에 허리를 숙인 거였습니다. 아가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니? 샛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영국으로 공부하러 올 생각은 없니? 네 나이에 이 정도 실력이면 세계 어디를 가도 환영받을 거야. 내가 돕고 싶구나. 수행원이 그 말을 우리말로 옮겼을 때 거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유럽 최고의 투자자가 직접 유학 지원을 제안한 거였어요. 샛별의 눈이 한순간 흔들렸습니다. 딱 한순간이었어요. 영국, 공부, 세계가 환영하는 곳, 보일러 배관 옆이 아니라 진짜 책상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 쓰레기통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책을 펼칠 수 있는 곳. 소녀의 가슴 한쪽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샛별은 그 감정을 삼켰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은 대답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제 엄마와 이야기를 나눠봐야 해요. 스미스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짧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스미스 회장이 현관을 나섰습니다. 수행원들이 뒤따랐고 비가 그친 새벽 공기 속으로 차량의 엔진 소리가 멀어져 갔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어요. 하지만 그건 안도의 정적이 아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였어요. 회장님이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2시간 전만 해도 혈압이 올라 쓰러질 뻔했던 사람이었지만 지금 회장님의 몸 안에서는 전혀 다른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일어서는 동작 하나하나에 분노가 실려 있었습니다. 느리지만 무거운 70평생을 쌓아 올린 가장의 분노. 회장님이 아들과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아들은 벽에 등을 붙인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며느리는 바닥에서 겨우 일어나 소파 모서리를 잡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회장님의 시선을 피했어요. 감히 올려다볼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저 애가 영어를 잘하는 건 이유가 있어요. 저 애가 우리 민준이 공부방을 훔쳐봤거든요. 민준이가 과외받는 걸 몰래 엿듣고 책상 위에 교재를 베낀 거라고요. 도둑질이나 다름없는 건데 왜 아무도 그걸 따지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높아질수록 거실의 공기는 더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그건 변명이었으니까요. 민준이 버린 걸 주었을 뿐인데 훔쳤다고 우기는 것. 쓰레기통에 처박은 것마저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그 구차함이 거실 안을 가득 채웠지만 며느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회장님이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참을요. 아무 말 없이. 그 침묵이 며느리에게는 어떤 고함보다 무서웠을 거예요. 그래, 그 애가 민준이 방을 훔쳐봤다 치자. 그런데 같은 걸 봤는데 왜 민준이는 그걸 쓰레기통에 처박았고 그 애는 그걸 주워서 이 집을 살려놨냐? 아들의 어깨가 움찔했어요. 회장님이 아들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벽에 기댄 등이 더 깊이 웅크러들었습니다. 너는 미국에서 뭘 배우고 왔어? 아들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MBA를 나왔다고 했지. 명문대를 나왔다고 했지. 그런데
오늘 밤 네 입에서 나온 영어가 뭐였어? Yes, okay. 그 두 마디가 수억 원짜리 유학의 결과물이냐? 회장님의 목소리가 한 톤 올라갔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분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에 대한 실망, 그리고 그 자식을 그렇게 키운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가 뒤엉켜 있었어요. 식모딸이 쓰레기통에서 공부할 때 너희는 외국 가서 돈만 쓰고 왔냐? 그 한마디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아들의 무릎이 접혔어요. 천천히 마치 몸 안의 뼈가 하나씩 녹아내리는 것처럼 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고개가 떨어졌고 양손이 무릎 위를 덮었어요. 평생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줄 알았던 사람이 처음으로 그 그늘이 사라진 벌판에 혼자 서 있는 느낌을 받고 있었을 겁니다. 회장님은 시선을 돌렸어요. 주방 문 뒤에서 앞치마를 움켜쥔 채 서 있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샛별 엄마였어요. 회장님이 주방 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이 황급히 길을 비켰습니다. 회장님은 주방 문을 열고 그 뒤에 서 있는 샛별 엄마 앞에 멈춰 섰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10년이었어요. 이 여자가 이 집에서 일한 시간이 새벽마다 일어나 바닥을 닦고 빨래를 널고 밥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명절이면 친척 수십 명의 뒷바라지를 하고 아이들이 흘린 음식을 치우고 며느리의 구박을 참고 도둑 누명을 쓰고 그래도 한 번도 이 집 거실에서 허리를 펴고 서본 적이 없는 사람. 회장님은 그 사람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이 집에서 함께 지냈지만 한 번도 이름이 뭔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일을 하게 됐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닥이 깨끗하면 됐고, 밥이 차려져 있으면 됐고, 빨래가 개져 있으면 됐으니까요. 그 바닥을 누가 닦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밤 그 사람의 딸이 이 집을 살렸습니다. 바닥을 닦던 그 손으로 키운 딸이 이 거대한 성이 무너지는 걸 맨발로 막아낸 거였어요.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70평생을 살아오며 사업가로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 앞에 섰지만 진심으로 고개를 숙여본 적은 손에 꼽았을 거예요. 회장님의 고개가 천천히 샛별 엄마를 향해 숙여졌습니다. 샛별 엄마가 기겁하며 양손을 내저었어요. 아이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이 허리를 펴며 말했어요. 눈가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미안하오. 이 집에서 당신과 아이에게 한 짓들, 내 며느리가 한 짓, 내 손자가 한 짓, 다 내 책임이요. 내가 제대로 못 가르쳐서 그런 거요. 샛별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이 집에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 번도요. 접시를 깨고도 월급을 깎여도 도둑이라 불려도 돌아온 건 한숨과 호통뿐이었지. 미안하다는 새 글자는 한 번도 저 집 안에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집의 주인이 자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주방 문 뒤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샛별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소녀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우는 걸 보자 참고 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새벽마다 거칠어진 엄마의 손, 무릎을 꿇던 엄마의 등,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라고 말하던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서 겹쳐지며 소녀의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 가족이 모였습니다. 회장님이 수저를 들기 전에 입을 열었어요. 오늘부터 이 집안 살림에 대한 모든 결정권은 샛별이 어머니에게 넘긴다. 며느리의 젓가락이 접시 위에 떨어졌어요.
짤그락 하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끝까지 들어. 회장님이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며느리의 입이 닫혔어요. 카드 회수한다. 법인 카드도 개인 부대 비용도 다 막아. 이 집 생활비 관리, 직원 급여, 행사 운영까지 전부 샛별이 어머니가 맡는다. 네가 할 일은 하나야. 입 다물고 네 자신부터 돌아보는 거야. 식탁 위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제권을 빼앗긴다는 건 이 집에서 며느리가 쥐고 있던 유일한 힘을 잃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직원들을 호령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지인들 앞에 카드를 내밀고 우리 집은 내가 관리해라며 으스대던 그 모든 일상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였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진정으로 무서워한 건 카드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의 자기 위치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가정부보다 아래에 놓인다는 것. 그 사실이 며느리의 안쪽을 갈갈이 찢고 있었지만 어젯밤 거실에서 벌어진 일 앞에서는 항변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밥 한 숟갈 뜨지 않은 채 식탁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수저를 들며 말했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벌써 붉어져 있었어요. 샛별이한테 사과해라. 오늘 중으로.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사과. 가정부 딸에게 사과를 하라니. 며느리의 머릿속에서 지난 몇 년간의 장면들이 빠르게 스쳐갔어요. 쓰레기통에서 책을 줍는 샛별을 비웃던 일, 노트를 밟아 뭉갠 일, 공부해서 뭐하게? 라고 내뱉던 일, 당장 눈앞에서 치워. 라고 소리치던 일. 그 모든 순간에 며느리는 자기가 옳다고 믿었습니다. 가정부 딸은 가정부 딸답게 있어야 한다고.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그게 세상의 질서라고. 그런데 그 질서가 하룻밤 만에 산산이 부서진 거였어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샛별이 앉아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정부의 딸이 거실 소파에 앉는다는 건 이 집에서는 있을 수 없는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샛별을 거실로 불렀어요. 며느리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화장을 고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는 것이 며느리의 얼굴 위에 드러나 있었어요. 수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수치심 아래에 아주 작은 며느리 자신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감정이 하나 더 있었어요. 그건 어쩌면 후회였을지도 모릅니다. 노트를 밟을 때 발바닥 아래에서 느꼈던 종이의 감촉이 이상하게도 지금까지 지워지지 않았으니까요. 며느리가 샛별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는 입을 열었다 닫기를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샛별아, 그동안 미안했다. 진심이 얼마나 섞여 있었는지는 솔직히 며느리 본인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미안해서 하는 말인지 회장님이 시켜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어젯밤 자기가 울면서 매달린 사람을 13살이 두 마디로 되돌려 앉혔다는 충격이 아직도 가시지 않아서 나오는 말인지. 하지만 샛별은 그 사과를 고스란히 받지 않았어요. 사모님, 사과는 제가 아니라 제 엄마한테 하세요. 며느리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노트가 밟혀도 다시 쓰면 돼요. 연필이 부러져도 깎으면 되고요. 하지만 제 엄마는요, 사모님한테 도둑이라고 불린 그날 다시 쓸 수가 없었어요. 10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 집을 닦아온 사람한테 도둑이라고 하신 거, 그건 연필처럼 깎아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날 오후 또 하나의 명이 떨어졌습니다. 회장님이 손자 민준을 불렀어요.
민주는 아침부터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해 듣고서 겁이 났던 거예요. 할아버지 앞에 끌려 나온 민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비비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말했어요. 민준아, 너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샛별이가 쓰던 지하실 창고 방에서 지내라. 민준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할아버지, 거기는 보일러 소리 나고 벌레도 나오고. 그래. 거기서 샛별이가 공부했다. 네가 쓰레기통에 처박은 책들, 그 애는 거기서 주워서 읽었어. 네가 찢어버린 숙제, 그 애는 거기서 이어 붙여서 베꼈고. 너도 일주일만 거기서 살아봐라. 그러면 네가 그동안 밟고 서 있었던 게 뭐였는지 알 수 있을 거다.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음이 터질 것 같은 표정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눈빛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는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이 이불 한 채를 안고 지하실 계단을 내려가는 모습을 직원들이 지켜봤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장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복도에서 샛별과 마주치면 가볍게 목례를 하는 직원이 생겼어요. 주방에서 샛별 엄마에게 언니, 오늘 고기 반찬 제가 할까요? 라고 먼저 말을 거는 사람도 나타났고요. 예전에는 시선조차 주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샛별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샛별아, 어젯밤에 정말 대단했어. 우리가 여기서 일하면서 저렇게 속 시원한 적은 처음이었다. 네가 이 집에서 제일 대단한 사람이야. 샛별은 그 말들에 활짝 웃지는 않았어요. 다만 고개를 살짝 숙이며 감사합니다라고 조용히 대답할 뿐이었죠. 소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건 자기가 변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눈이 변한 거라는 걸. 어제도 오늘도 자기는 같은 사람인데 세상이 바라보는 높이가 달라진 것뿐이라는 걸. 그날 저녁 회장님이 샛별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재 책상 위에는 두꺼운 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회장님이 의자에 앉으며 샛별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포상금이다. 어젯밤 네가 한 일에 대한 보답이야. 많지는 않지만 앞으로 네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거다. 샛별은 봉투를 내려다봤어요. 두께로 보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이면 새 책을 살 수 있었어요. 새 연필도 새 노트도 어쩌면 진짜 책상도 살 수 있었을 겁니다. 보일러 배관 옆에 택배 상자가 아닌 서랍이 달린 진짜 책상. 소녀의 마음이 잠깐 흔들렸어요. 하지만 샛별은 봉투를 회장님에게 도로 내밀었습니다. 회장님의 눈썹이 올라갔어요. 왜 안 받는 거냐? 샛별이 회장님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13살이 품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종류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회장님, 돈 대신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약속? 나중에 제 엄마와 제가 이 집을 나가게 되는 날이 오면요. 그때 아무 조건 없이 웃으며 보내주세요. 회장님의 표정이 멈췄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네가 여기서 나가겠다는 거냐? 언젠가는 나가야죠.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니까요. 샛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서러움도 없었습니다. 다만 아주 담담한 사실 하나를 말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라는 것. 이 화려한 거실도 넓은 정원도 높은 천장도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짜 우리 것인 곳을 만들기 위해 언젠가 이 문을 나서야 한다는 것. 엄마가 이 집에서 10년을 일했어요. 들어올 때는 아무 조건 없이 들어왔는데 나갈 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잡지 마시고 미안해하지도 마시고 그냥 웃으면서 잘 가라고 해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돈보다 더 큰 거예요.
회장님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봉투를 도로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돈을 거절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돈 대신 존엄을 요구한 거였어요. 자기 엄마의 10년이 떠나는 날의 웃음 한 번으로라도 존중받기를 바란 거였습니다. 회장님의 눈가가 다시 젖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그로부터 2달이 흘렀습니다. 저택의 일상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이 집에 살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하이힐을 울리며 복도를 활보하는 일은 없어졌습니다. 직원들에게 호통치는 목소리도 가정부를 내려다보는 시선도 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었겠지만 적어도 입을 함부로 여는 일은 줄었습니다. 민주는 지하실에서의 일주일을 보낸 뒤로 눈에 띄게 조용해졌어요. 보일러 소리를 들으며 잠을 청하고 택배 상자 책상 위에서 밥을 먹고 환기창으로 겨우 새어드는 햇빛 아래서 하루를 보내본 아이였습니다. 단 일주일이었지만 샛별이 몇 년을 그렇게 살았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알게 된 뒤 민준의 입에서 신모 딸이라는 말은 다시 나오지 않았어요. 그 2달 동안 샛별은 매일 공부했습니다. 달라진 건 하나 있었어요. 이제는 쓰레기통에서 주운 종이가 아니라 새 노트 위에 글씨를 쓰고 있었다는 것. 줄이 반듯하게 쳐진 하얀 노트 위에 연필이 미끄러지는 감촉은 샛별에게 작지만 분명한 기쁨이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테이프로 이어 붙이지 않아도 되는 밤이 이렇게 편안한 거였구나. 소녀는 그 사소한 편안함을 새삼스레 느끼며 한 글자 한 글자를 더 또렷하게 써내려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샛별 엄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빨래와 설거지로 굳은 살이 박인 손끝으로는 얇은 종이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미끄러진 끝에 편지를 펼친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서울에서 손꼽히는 명문 중학교의 이름이 맨 위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장학생 합격이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인쇄되어 있었어요. 재벌가의 추천서도 없었고 고액 과외를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입학 원서에 적을 수 있는 거창한 경력도 없었어요. 보호자 직업란에는 가사 도움이라고 적혀 있었고 주소란에는 남의 집 주소가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장에 앉은 샛별의 답안지는 그 어떤 화려한 이력서보다 강한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샛별이 잠든 뒤였어요. 엄마는 창고방 구석에 앉아 합격 통지서를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기쁨이 가시고 나자 그 아래에 숨어있던 걱정이 고개를 들었어요. 장학생이니 학비는 면제지만 학교에 다니려면 교통비가 필요했고 교복이 있어야 했고 참고서도 사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아이가 남의 집 지하실에서 학교를 다닐 수는 없는 거였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걸레를 짜는 엄마 옆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등교하는 아이의 밥을 차려주고 배웅해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샛별 엄마가 조심스럽게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회장님이 안경을 내리며 고개를 들었어요. 샛별 엄마가 서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말을 꺼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요.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만 물러나고 싶습니다. 서재의 공기가 잠시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나가면 갈 데가 마땅치 않다는 거. 하지만 우리 샛별이가 이번에 좋은 학교에 합격을 했거든요. 남의 집 지하실에서 학교를 보내고 싶지 않아요. 엄마가 남의 집 식탁을 차리는 동안 그애 혼자서 교복 입고 나가는 거, 그건 제가 못하겠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든 공장이든 뭐든 하면 되니까요. 그러니 보내주십시오. 회장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 여자가 떠나면 이 집이 어떻게 되는지 회장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새벽마다 이 집을 깨우고 구석구석 돌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곳까지 가까운 사람이었으니까요. 이 사람이 빠지면 이 거대한 저택은 삐걱거리기 시작할 거였어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회장님의 마음을 눌렀습니다. 안 돼. 샛별 엄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갈 데가 있어서 그러는 거요? 당장 나가서 어디서 살 건데? 그건 제가 아무 데도 없잖소. 걱정이 담긴 낮은 목소리였어요. 이 사람이 무작정 나가서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아이를 키우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던 거예요. 회장님이 서재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가 잠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이 정원도 이 여자가 갖고 온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돌아서며 말했어요. 가겠다면 안 잡겠소. 약속했으니까. 하지만 한 가지는 들어줘야겠소. 샛별 엄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셋집 하나는 내가 마련하겠소. 방 2개짜리면 되겠지? 샛별이가 공부할 방 하나, 당신이 쉴 방 하나. 그 정도는 해야 10년 일한 사람한테 할 도리를 한 거요. 샛별 엄마의 눈이 흔들렸어요. 회장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당신이 이 집에서 그동안 일한 값이요. 월급만으로는 다 못 갚는 값. 새벽마다 이 집을 일으켜 세운 것, 내 손자 뒤치다꺼리를 한 것, 내 며느리한테 도둑 소리를 듣고도 참은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값이니까 거절하지 마시오. 거절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남의 신세를 지며 살아왔으니까요. 더 이상 빚지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회장님의 눈을 보니 이건 빚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한테 베풀려는 게 아니라 자기가 못했던 걸 늦게나마 하려는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샛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방 2개, 샛별이가 공부할 방 하나, 택배 상자가 아니라 진짜 책상을 놓을 수 있는 방, 보일러 소리가 아니라 새 소리를 들으며 연필을 줄 수 있는 방. 그 방을 떠올리자 엄마의 자존심보다 딸의 미래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깊이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잊어도 돼요. 잊을 만큼 행복하게 사시오. 짐을 싸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샛별과 엄마가 이 집에서 가진 것이 많지 않았으니까요. 낡은 가방 2개에 옷가지와 살림살이를 넣고 짧아진 연필들을 빈 통조림 캔째로 챙기고 새 노트 묶음을 가방 맨 위에 올렸어요. 그리고 수천 장의 공부 노트, 민준이 버린 종이를 이어 붙이고 과자 봉지 뒷면에 쓰고 새벽마다 보일러 소리를 들으며 채워 넣은 그 노트들을 한 장도 빠짐없이 상자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샛별은 택배 상자 책상을 한번 쓸어봤어요. 테이프가 여기저기 붙은 그 상자 위에는 연필 자국과 지우개 가루가 배어 있었습니다. 소녀의 손끝이 그 위를 천천히 지나갔어요. 이 책상이 자기를 여기까지 데려온 거였습니다. 그 사실이 가슴 안쪽에서 뜨겁게 차올랐지만 샛별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거뒀어요. 두고 가는 것이 아니라 졸업하는 거였으니까요. 아침이었습니다. 회장님이 대문 앞까지 걸어와 샛별 엄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약속 지키러 왔소. 샛별 엄마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회장님이 웃었습니다. 샛별 엄마는 이 노인이 이렇게 웃는 걸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사업 이야기를 할 때의 근엄한 얼굴, 자식들을 볼 때의 걱정스러운 얼굴,
화가 났을 때의 무서운 얼굴은 수없이 봤지만 이렇게 힘을 빼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웃는 얼굴은 처음이었습니다. 당신 딸이 그러더군요. 나갈 때 아무 조건 없이 웃으면서 보내달라고. 그게 어떤 돈보다 크다고. 샛별 엄마가 딸을 돌아봤어요. 샛별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스미스 회장의 명함이었습니다.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라 스미스 회장이 너한테 남긴 거다. 언제든 연락하라고 했지. 네 길을 네가 정해라. 어디를 가든 이 할아버지는 응원한다. 샛별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작은 종이 위에 적힌 영국의 주소와 전화번호를 한번 내려다본 뒤 조심스럽게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어요. 회장님이 샛별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갈라지고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손. 이 집의 모든 것을 닦고 빨고 나르고 뒤치다꺼리한 손. 회장님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말했어요. 고생했소. 정말 고생 많았소. 샛별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대문을 나선 샛별이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남의 집 말고 우리 집 거실에서 영어 공부하자. 엄마가 딸을 내려다봤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집 거실. 좁아도 괜찮지? 괜찮아. 엄마가 있으면 거기가 제일 넓은 거실이야. 엄마가 끝내 웃음을 터뜨렸어요. 저택의 높은 담장이 뒤로 멀어지고 골목길이 나타나고 골목 끝에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의 그림자가 나란히 길 위에 뻗어 있었어요. 보일러실의 어둠도 쓰레기통의 수치도 밟힌 손등의 아픔도 이제는 소녀의 등 뒤에 있었습니다. 앞에는 햇빛이 있었어요. 따뜻하고 넓고 누구의 것도 아닌 하지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는 빛. 소녀가 그 빛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새 전셋집은 작았습니다. 방 2개에 부엌 하나, 작은 거실이 전부였어요. 재벌가 저택의 현관보다도 좁은 공간이었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샛별 엄마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신발을 벗고 마룻바닥을 밟았어요. 남의 집이 아닌 우리 집 바닥이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닦지 않아도 되는 바닥. 누가 더럽혔다고 호통치지 않는 바닥. 엄마는 그 위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샛별이 작은 방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여기 내 방이다. 창문도 있어. 진짜 창문. 지하실 환기창이 아닌 하늘이 보이는 창문이었어요. 햇빛이 바닥까지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샛별은 그 빛 아래에 노트 상자를 내려놓았어요. 수천 장의 노트 위로 햇살이 부서졌습니다. 보일러 소리를 들으며 채운 그 글자들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빛을 받고 있었어요. 엄마는 딸의 방 문 앞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그때 엄마는 29이었습니다. 새 살배기 샛별이를 안고 저택 앞에 처음 섰던 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샛별이는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고 엄마의 등에는 아기 이불 하나를 꾸역꾸역 넣은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넉 달째였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새벽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고 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고 엄마는 남편의 얼굴을 보지도 못한 채 장례를 치렀습니다. 29에 혼자가 됐어요. 가진 건 3살짜리 딸 하나와 남편이 남긴 빚뿐이었습니다. 친척도 의지할 곳도 없었어요. 방을 얻을 돈도 없었고 아이를 맡길 곳도 없었습니다. 직업 소개소를 전전하다 겨우 찾은 곳이 그 재벌가였어요.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다는 조건 대신 월급은 절반밖에 되지 않았지만
엄마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하 창고 방을 처음 봤을 때 보일러 배관 보이고 벽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웃었습니다. 비를 맞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 아이를 눕힐 수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샛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이불을 덮어주고 처음으로 걸레를 쥐었습니다. 3살짜리가 잠든 얼굴을 한번 내려다본 뒤 계단을 올라가 남의 집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게 10년 전이었습니다. 엄마는 거실 바닥에 앉았어요. 우리 집 거실 바닥에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작은 거실 안을 따뜻하게 물들였어요. 샛별이 방에서 노트를 정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필을 굴리는 소리, 종이를 넘기는 소리, 가끔 작게 영어 단어를 의조리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엄마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안에 낡은 지갑이 하나 있었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지갑. 엄마가 그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한 장 없는 지갑 안쪽 비닐칸에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현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점퍼 지퍼를 올리다 만 채 카메라를 보며 웃고 있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선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찍은 게 남편의 마지막 아침인 줄 그때는 몰랐어요. 엄마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쓸었습니다. 여보, 우리 샛별이가 장학생이 됐어. 명문 중학교야. 믿어져? 우리가 못해준 거 그 애가 혼자 다 해냈어. 노을빛에 사진이 물들었습니다. 이 집 봐, 여보. 우리 집이야. 작지? 그래도 창문으로 하늘이 보여. 샛별이 방에는 햇빛도 들어오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보고 싶어? 오늘따라 유난히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애가 영어하는 거 들었으면 당신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그 큰 손으로 샛별이 머리 쓰다듬으면서 우리 딸 잘한다. 그렇게 말해줬을 텐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딸이 들을까봐. 이 행복한 저녁에 엄마가 우는 걸 보이고 싶지 않아서 샛별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가 황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샛별은 아무 말 없이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의 손에 들린 사진을 봤어요. 아빠의 얼굴. 기억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3살 때 떠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엄마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우는 이유는 알고 있었어요. 샛별이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 아빠도 보고 있을 거야. 우리가 이사한 거. 엄마가 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겼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만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창밖에 노을이 천천히 물러가고 어둠이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작은 거실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이 침묵은 외로운 침묵이 아니었으니까요.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맞는 우리의 저녁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봄날 인생 구독자 선생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들으셨으면 댓글에 좋아요라고 한번 남겨주세요. 선생님들의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여기는 봄날 인생입니다.